대화해줘요 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진주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세계사 교과서와 더불어 입에서 수능 특강 교재를 함께 공부해 보셨는데요. 오늘 드디어 수능 특강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록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 인물로 이해하는 세계사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16명의 인물을 학습하면서 EBS 수능 특강의 교재 공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잠시 후에 목차부터 보시겠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그 강의 진행 순서를 인물 순서대로 보지 않고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그리고 동양사, 각국사, 서양사, 현대사 이렇게 선생님이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참고해 보시면서 인물의 그 설명 순서를 염두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차부터 보시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물은 진시황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표현해드린 이 색깔 표시가 이제 기말고사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하라고 표시해드린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파란 펜으로 이렇게 그 표시하는 부분은 이번에 수능을 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드릴 겁니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진시황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우리 이제 군주로서 공부하셨는데요. 네, 13살에 왕이 올랐다고 합니다. 6학년 초딩이 왕이 올랐어. 그래서 자, 이사라는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 푸실 때 이사라는 재상이 나온 경우 꼭 이제 진시황 염두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서상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법과 서상을 중심으로 이제 체제를 정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21년 통일을 한 다음에 스스로를 시황제라고 칭해서 군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에는 봉건제 모습이었다면 이 진나라 같은 경우는 군연제를 실시해서 이제 국가의 직할 통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폐, 도량력, 문자 통일, 네, 당연히 중요한 표현들인 것 같은데요. 이번 10월 모의 평가에서는 화폐가 나왔는데 그 화폐 중에 뭐가 나왔냐면 반량전이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전에 대해서도 이번에 아시고 있었다면 사실 문제 푸는데 결정적 힌트가 되었다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모의고사 답이 분석형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흉노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건설했다는 점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가혹하게 법으로 통치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고달퍼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세 왕제가 이제 호해가 이제 등장하고 나서 이제 농민 반란으로 인해서 진나라가 급격하게 망하게 됩니다. 자, 요거 아셔야 되지요? 그래서 진승과 오광의 난으로 인해서 농민 붕괴로 나라가 휘청하게 되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진시황제는 잘 아셔야 되기도 하고요. 진나라 시황제 그 단독 문제뿐만이 아니라 진나라 때 모습도 같이 물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공부하실 때, 자, 수능대비한 학생들은 한나라의 무제업족도 같이 염두하셔야겠습니다. 네, 몇 가지 인물이 나와 있는 모습 중에서 한나라 무제가 만약에 정답이 된다면 여기 오답으로 나오거든. 같이 정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현장스님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치기치기 자가자가 조고조고조 나쁜 짓을 하면은, 자, 그 유명한 우리 그 나라라 슈퍼보드의 모티브가 되는 서유기, 그 삼장법사 아닙니까? 원래 이름이 현장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중국 당나라의 고승으로 627년에 중앙아시아 인도를 다녀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당나라의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나라 태종, 그 당나라 고종에 있었던 당고종 이연과 더불어 당태종 이세민 이렇게 겹치는 시기예요. 이때가 이제 645년이 이제 당나라의 전성기 중에 한 명인 이세민 당태종의 즉위에 활동해서 사실이기도 했었고, 또 한국사로 따지고 보면 이때가 또 이제 고구려와
당나라가 싸우게 되는 안일성 전투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인도에 날란드 사원을 다녀온 다음에 이제 불교 여정을 다녀오고 나서 이제 인도로부터 직접 불교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장안으로 돌아온 현장 스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고요. 대표적인 또 이제 우리가 기행문으로 알려진 것이 대당서역기고,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기의 모티브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당나라의 이제 그 특징을 보시게 되면 귀족적이라는 것과 국제적이라는 특징을 배웠을 건데, 대표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이 있었던 시기로서 불교, 아니면 네스토리우스교의 크리스트교나 아니면 조라스터교 또는 만일교가 전파되는 이 시기의 모습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종교적 관용이랄까? 그래서 굉장히 쉽게 말하면 국제적 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었음을 당나라의 모습으로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현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야, 이거 너무 안 지워진다. 선생님이 보드마크로 있다가 네 번째 인물까지 하고 바꿀게요. 와, 이거 그러네. 자,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쿠빌라이 칸입니다. 자, 우리 몽골 울루스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가 몽골 제국을 의미하겠는데요. 칭기스칸이 이제 여러 아들이 있었어. 그래서 보르지긴 테무친의 이제 그 보르테라고 하는 이제 그 정부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아들 네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 오코타이, 차카타이, 뚫로이. 보르지긴 툴로이에 여기 나와 있는 아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쿠빌라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제4대 칸이었고, 나중에 이제 그 몽가가 이제 죽게 나서 이제 쿠빌라이가 5대 칸이 되었습니다. 자, 그는 수도를 대도로 정하면서 지금의 베이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11년, 자, 세계에서 공부할 학생들 연도 중요하지, 그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목민족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주연제에 근거한 중앙집권체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송을 멸망시키게 되면서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모습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즈음에 일본에도 대외 원정을 보내게 되었었는데요. 이제 이때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마쿠라 막부 상황이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본 원정은 실패했다는 사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방과의 교육을 통해서 세계를 아우르는 교회문을 확보했다는 점도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역참이라는 제도 공부했었고,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븐 바투타, 아니면은 마르코 폴로, 아니면 카르피니 같은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사실도 같이 보시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바라볼 사람은 정과라는 사람입니다. 정화의 원래 이름은 마바라는 사람인데요. 요 바로 어찌 보면은 겹치는 시기이기도 하고 약간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사실상 어찌 보면 이제 약간 좀 뒤시기의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마화라는 사람이었는데 무슬림이었어. 근데 이제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중에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의 아들인 넷째 아들인 주체가 이 사람을 이제 원래는 이제 노비로 팔려왔는데 등용하게 됩니다. 측근으로 삼게 되지. 그래서 이제 명나라의 주원장의 그 넷째 아들의 주체가 황제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요 사람이 이제 영락제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마화한테 정치성을 하사하면서 황관으로 기용하지만 사실상 절대 권력, 그리고 영락제가 없는 그 모습에서는 사실상 정어가 그 일을 대행할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권세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라 이제 해외 원정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명나라의 그 이제 위력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화의 대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동남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동부아프리카의
모습까지 함께 다녀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재에 이 시기 때 정화에 대항해 관련한 지도가 있기 때문에 함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아주 여행할지 모르겠는데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타이완이나 아니면은 요 밑에 있는 그 인도네시아 지역에 가게 되면요, 요 정화의 함대가 다녀왔다고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1학년 때 다녀왔던 그 말라카라고 하는 그 말레이시아 도시에 가게 되니까 요 정화에 그 박물관이 있더라고. 정허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의 화교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잠깐 이제 보시다시피 보드마크 한번 바꾸고 네, 5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각국사 이제 나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무함마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함마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슬람교 관련한 모습을 이제 아시겠고, 또 뿐만이 아니라 옛날 이름으로는 이제 마호메트라 불렀던 사람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인 이슬람교의 창시자, 바로 이 무함마드가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장소가 메카예요. 그래서 메카에서 태어난 무함마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알라로부터 첫 계시를 받아서 우상 숭배 타파, 평등과 평화를 강조한 이슬람교를 성립했다는 사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유대교의 어찌 보면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와 공통점이 있다면 사상이 유리신 사상이라는 것, 이런 거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 메카의 귀족층의 종교적 권위나 상업적 질서를 위협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요 이제 무함마드의 이러한 사상들이 큰 반발을 이제 받게 되었고요. 결국 박해를 받아서 622년 요 이제 무함마드와 이끄는 사람들은 메디나로 피신을 갔다고 하는데, 이때의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헤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슬람 단력의 기원이 되고 있는 요 시기의 모습이 바로 성스러운 이동이라 말하기도 번역되곤 하는데요. 헤지라라 말하는 단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에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 이슬람교 자체 단독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의 트렌드가 무함마드 사후에 이제 칼리프라 부르는 이제 요 종교 지도자가 세습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또 후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각각이 나눠지는 모습이 있었던 것 사실을 여러분들이 요 모습을 통해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메트 2세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이제 오스만 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요. 사실 메메트 2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슐레이만 대제, 슐레이만 황제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염두해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메메트 2세가 되겠습니다. 자, 정복자 파타흐라는 발음 이제 그 별명이 있는데, 관료제 국가 체제를 확립하고자 많은 정복 사업을 벌였고요. 국내적인 안정도 도모했다고 합니다. 자, 요거 세계사 고려 학생들 중요합니다. 이번에 모의고사 나왔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했었던 연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이니까.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을 이슬람교의 모스크로 바꾸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술탄 아흐메드라고 부르는 이스탄불에 있는 모스크는 지금 모스크야, 예배드리는 이제 본당인데, 다행히 성소피아 성당은 이때 이제 이제 원래 이제 성당이었다 보니까 지금 박물관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야 소피아. 바뀌어져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서 우리가 비잔티움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을 함께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보여줬던 영상으로 보시면 007 스카이폴의 배경이 되었던 사실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함께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나왔지만 수능에도 꼭 다시 물어볼 만한 상황으로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다음 상황에서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자, 이제는 서양사가 되겠습니다. 옥타비아누스를 공부하시기 전에 사실 여러분들이 앞에 정리하시다 보면은 원래 이제 그리스 아테네 상호부터 공부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리스에서의 민주정치가 이제 그 등장하는 과정에서 뭐 솔론 아니면은 크레이스, 테네스, 페리클리스와 같은 요를 몇 가지 주요 지도자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업적, 이제 항상 인물사로 나오는 그 인물인과 동시에 저번 9월 모의고사에서는 연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같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황제가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누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10월 모평의 정답으로 나온 황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황제뿐만이 아니라 자, 꼭 아셔야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아니면 요즘에는 오답으로 물어봤지만 사실 수능 완성에 정답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디오클레티아누스 아니면은 테오도시우스 이 정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또 빠져있지만 뭐 그라코스 형제의 개혁이라던가 아니면 카이사르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중간에 물어볼 수는 있기 때문에 같이 인물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카이사르가 암살된 이후에 그의 유언장에 따라서 양자및 후계자로 지명되었던 사람이 이 옥타비아 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요 로마 시대에서는 3명의 집정관들의 정치를 대행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1차 3주 정치, 2차 3주 정치를 부르는 거였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옥타비아 누스는 2차 3주 정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 레피투스와 함께 2차 3주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다시 말하면 이집트 군대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세력을 무너뜨리게 되었었는데요. 자, 해전 이름 뭐라고 한다고? 악디움 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발 세력을 몰아내버리고 로마의 피투페권을 장악했었고요. 나중에 언론으로부터 존엄한 자라고 하는 특징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제1심을 상징하는 프린캡스라는 그 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한 로마의 재정을 시작했다고 하는 인물로서 우리는 옥타비아 누스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워낙 중요한 인물이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버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제 로마가 이제 몰락하고 나서 이제 중세 사회가 도래하게 되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서유럽의 문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그 서부 유럽의 패권을 장악했던 이제 유무 민족이 있다면 게르만족 그리고 그 중에서 프랑크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번 6월 10월 모평에서 학평에서도 이 프랑크족에 관련한 우리가 이제 도끼 나왔지.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카롤루스 마르텔이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진짜 유명한 인물로서는 카롤루스 대제를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프랑크 왕국에 보게 되면은 메로비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렸을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알려진 사람은 카롤루스 대제가 되겠습니다. 자, 카롤루스 왕가의 두 번째 왕으로 등장한 사람으로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인데요. 유명한 사람이 피핀이었지. 그래서 피핀에 이어 왕위를 이제 계승했는데요.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크리스트교 포교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800년에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3세로부터 너는 소로마 황제로 인정받을 만해 라고 하면서 사라졌던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대관식이라 불러요. 그치?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카롤루스 대제가 이제 진정한 로마의 뭐 계승자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있었는데, 자, 여기 또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능 공부하실 때 알아야 되는 것이 궁정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술, 종교,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이제 특징을 카롤루스 르네상스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기초를 마련되었던 이 학교 이름을 궁정학교라 부르는 사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의 왕위 계승 문제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었고, 결국은 영토의 분열로 인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땡광 잘라 베르덴 조약, 메르센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칠판 한번 지우고 우리 그 다음 9번째 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음으로 배울 인물은 잔 다르크라고 부르는 여성, 성녀라고 이제 우리가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실은 수능 포인트에서 잔 다르크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표적인 그 포인트가 백년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관련한 모습을 물어본다거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었던 것처럼 우리 자크리의 난과 와트 타일러의 난이 요 100년 전쟁에 있었던 농민 봉기라는 사실을 공부하셨겠는데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요 잔다르크에 대해서 조금 더 순서적인 모습과 함께 이 사람이 왜 추앙을 받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한 농가에서 태어난 잔 다르크는 100년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당시에 왕세자였던 샤를 7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100년 전이 진행되는 과정이 원래 지금의 프랑스는 이제 노르망디 해안을 중심으로 다 이제 어찌 보면 대륙국까지. 근데 옛날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국에 협력하는 영국이 섬나라인데 부르고뉴라고 부르는 요 세력이 함께 점령하는 과정이었었기 때문에요. 사실상 옛날에 프랑스의 땅이 모두 지금의 같은 프랑스가 아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왕세자였던 샤를 7세 같은 경우도 이제 온건한 프랑스 땅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왕 계승도 불안해지는 거야.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조국의 명예를 걸고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등장하는 요 잔다르크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오를레아 이 지역을 해방시키게 되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결국 이제 영국과 요 부르고뉴 지역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이제 그 반격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샤를 왕세자는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 왕가에서의 이제 타협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보면 배신행위가 되는 건데요. 꽁피에뉴 전투에서 잔다르크가 이제 부르고뉴파 군사에 사로잡혔는데 문제는 여기 영국관에 잡혀갔을 때 이제 잔다르크를 이제 없애가지고 앞으로 영국과 프랑스와의 다툼을 이제 무마시키게 된다면 근데 앞으로 그냥 뭐 없었던 일로 할게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요 잔다르크가 이제 그 영국과는 이제 잡혀가면서 협상에 의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마녀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루앙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샤를 7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의 유지판절을 뒤집고 명예를 회복시키게 되면서 지금의 성녀로 추앙받게 됐다는 사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루터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서 루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칼뱅을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예정설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수능특 완성에서도요, 문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시기 때 종교개혁 관련한 모습에서는 사실은 종교개혁이랑 관련되어 있는 절대 왕정의 왕들도 같이 하셔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1세나 헨리 8세와 같은 사람들 이런 거 같이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앙리 4세와 같은 프랑스의 황제들도 같이 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마르틴 루터 이게 되겠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가 등장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중에서도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 르네상스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공부했던 것을 보시게 되면은 남부적 르네상스가 있었는데요. 이 모습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각각의 이제 과학자들 그리고 미술가 같은 사람들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이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로마에 있지만 성 베드로 성당이 이제 지어지는데 200년 넘게 걸렸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전장에 있는 것이 아주 유명한 성화도 많죠. 그럴 때 이제 이거 짓는데 이제 비용이 모자라니까 이제 이 증서를 사면 면죄부를 사면 너희들 앞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면벌 판매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무려 95가지나 반박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요 세력과 로마 교황청이 나중에 반발하게 되었었는데요. 요 종교개혁 과정에서 루터는 끝까지 교황한테 이제 굴복하지 않았고 자 그래서 일부 제후들의 루터도 함께 보호를 받게 되면서 이제 독일 북부 지역의 독일의 지역에서는 이 루터파가 많이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한편 루터 같은 경우는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면서 보급하는 것을 통해 그 당시에 있었던 구텐베르크 활발 이세술이 이렇게 맞물려 떨어지게 되면서 성경의 보급화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결국은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루터파 교회가 정식으로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지문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그 진효쌤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으로 진짜 코로나 잠잠해지면 정말 선생님은 진짜 이탈리아 가보고 싶어. 그 로마에 가면 볼 게 얼마나 많을까? 응?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시고 나서 여유가 되시면 우리 서유럽 방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바꿔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인물은 로베스피에르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 사이에 수많은 인물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절대 왕정에 등장하는 왕들도 있었고 또는 신화록에 관련한 인물도 나와 있었는데요. 수능 완성에는 각각의 인물들이 모두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제 계몽사상가들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계몽사상가에 대한 물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방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수능 완성 문제를 통해서 몇 가지의 영국의 철학자들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들도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또 이제 그 혁명 중에서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을 배우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은 로베스피에르가 되겠습니다. 로베스피에르 자체가 단독으로 나오다기보다는 이번 10월 학평처럼 이제 그 사회 시기를 묻는다거나 그 당시 상황을 묻는다거나 그럴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로베스피에르 때 있었던 국민 공회의 특징을 정리해 보시는 게 수능에서 필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말을 잘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는 삼부의 소집을 통해서 그 당시 제30분의 대표로 한문으로 참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중요하지. 국민공회 시기 때 루이 16세를 처형하는데 됩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국민공회가 전까지는 루이 16세가 처형당한 것이 아니고 요 자코뱅파를 중심으로 하는 로베스피에르가 집권하고 나서 죽이는 거야. 그리고 요 시기 때 있었던 모습으로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를 통해서 이 반대파들을 제거했었는데 이 무리한 이제 수청 작업으로 인해서 지롱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 세력이 결국은 로베스피에르를 견제하게 되었었고요. 결국은 공포정치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1794년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결국은 로베스피에르도 이제 본인이 다 이렇게 기요틴에서 다 죽여버렸는데 결국 본인도 기요틴에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네, 포인트를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제국주의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요 19세기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각 지역별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에 확산되는 과정을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은 내용을 건너뛰게 되었었는데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요 시기 같은 경우는 비스만 마르크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인물들도 같이 공부를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떠져 있지만 미국의 상황이나 러시아 그리고 영국에서 있었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확산 과정도 같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맨 처음에 외교관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프로이센의 형제였었던 빌레르 1세의 추천으로 프로이센의 재상에 오른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유명한 말이지요. 독일의 통일 문제는 연설이나 다수기를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철과 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철은 무엇이냐? 무기. 그리고 군대, 여기서 나오는 희생을 말하는 거지. 결국 그래서 이러한 이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요 세력은 결국은 이제 독일의 통일을 결국은 쟁취하게 됐지. 이렇게 되면서 1871년 이제 비스마르크가 통일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나온 표현처럼 오스트리아를 격파했었고 독일 소국을 프로이센 중심 연방에 통합하게 되면서 프랑스와의 전쟁에 승리하면서 결국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요 모의고사와 이제 같은 문제가 뭐가 나와 있냐면요. 요 비스마르크 시대 때 이제 독일 통일되는 과정 중에 관세동맹이라는 것이 이전에 있었던 사실을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결국은 요 독일 제국이 선포되는 장소가 결국은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이었다는 사실을 같이 떠올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공부인 것 같습니다. 네, 칠판 한 번 더 지우고 우리 남아있는 근현대사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째 인물을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우리 교재 기준으로는 176쪽입니다. 진짜 마지막 페이지네. 그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볼 이 순원이라는 사람은 중국 근현대사에 등장한 인물로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의 중국 땅과 화교 문화권을 포함했을 때 지금의 중국의 사실상 어찌 보면은 국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말한다면 마오쩌둥과 정제스 그 위에 있는 인물로 사실은 순원을 볼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그 손중샨 순원의 그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정말 영향력이 있는 역사 인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초상화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수능 특강과 이제 교과서 나와 있는 선생님이 수능의 초상화를 그때 다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근대적인 이제 지식을 공부하고 나서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905년 일본 도쿄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유학생들과 학교들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동맹회를 결성했다는 거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동아시아에서 고려 학생들이 있다면 같이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표현이지. 그래서 청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청혁명 운동을 전개했었고 결국은 1911년에 있었던 신일혁명 이후에 1912년 1월 1일에 수립된 중華民国의 임시 대총통이 취임되었으나 그 당시에 이제 요 신혁명 현역했던 이제 어찌 보면 배신자지 그 당시 위안 실카이가 결국은 요 중華民국의 진짜 대총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안 실카이가 나중에 또 이제 권력욕이 욕심을 벌어서 나중에 이제 물러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결국은 요 순원이 1917년 광저우에서 군정부를 수립해서 대원수에 시집하게 되었었고 자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국민당을 결성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근현대사 정리해 보시면서 이번 10월 합평처럼 이제 이렇게 뭐 순서 문제라던가 연도 문제, 시기 문제 다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의 뒤를 이은 사람은 잠재스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삼민주의뿐만이 아니라 1차 국공합작까지 연결되는 이 상황까지도 정리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때 요 삼민주의 물어봤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실 때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러한 상황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이 등장하게 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하는 요 이제 그 운동 중에 대약진 운동이 전개되었었는데 이제 어찌 말하면 성과가 이제 굉장히 저조하게 되자 실각하게 되었었고 나중에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이 주도로 되는 이제 그 개혁 운동이 추진되었었는데 이거에 대한 반발을 이제 했었던 홍위병 세력은 마오쩌둥을 다시 등극하는 과정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이 좋아서 문화대혁명이지 사실상 중국의 수많은 그 문화유산과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는 어찌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나서라고 말하고 나와 있는 이 연도는 문화대혁명의 종료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집권하게 되었던 이제 덩샤오핑은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게 되었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쥐를 잘 잡으려면 뭐 어떤 색깔의 고양이 상관없다. 흑묘 백묘론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개혁 개방의 정책을 취했다는 사실을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 것처럼 외국 자본과 기술의 도입, 기업의 이윤 추구 보장, 상하이와 션전 뭐 이런 이제 동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개방과 경제 특구 설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가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주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런 과정에서 등장하는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가 이제 커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중국 사람들의 많은 불만을 이제 초래하게 되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중국 정치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다시 말하면 티엔안men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연도가 언제였는지 아시지요? 89년에 있었던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티엔안men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보여줬던 것처럼 작년 6월에 베이징에 갔다가 진짜 고생해서 이제 죽을 뻔했다가 살아왔던 모습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중국 현대사까지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두 인물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잠깐 시기를 앞으로 돌아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인물은 1차 세계대전 전후 사정과 2차 세계대전 앞에 있었던 이 상황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테 선생님이 공식적인 단어를 말하지 않았는데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우리는 간전기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 때 등장했었던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서 아마 그 몇 명의 인물들과 더불어 나라의 모습을 공부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1차 세계대전의 모습, 2차 대전의 모습을 정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 각각의 나라의 차이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게 되었었던 전체주의 인물도 등장했었는데 이번 10월 합방에서 모두가 언급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각의 상황을 잘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역사사상 대통령을 4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독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당시 16년 동안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뉴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는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 일반적인 논리였었던 그 애덤 스미스의 시장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것을 강하게 소위 말하는 자유방금주의라 말을 하는 거지, 이것을 부정해버리고 이제 국가가 나서서 시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수정자본주의의 케인즈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치? 자, 세부적인 내용이었는데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번 중간고사 때 쌤이 이 내용을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서술형으로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산을 제한하고 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는 과정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 이름으로서는 농업조정법을 통해서 과잉 생산에 따른 농산물의 가격 하락도 있었고, 또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더불어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와그너법을 지정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테니시강 유역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뭐 후보댐이라던가 이런 모습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나온다면 이러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뭐 디테일한 정책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뭐 왕한성의 신법도 진짜 자세히 공부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들도 일단은 공부해놓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에 날 수 있을 때 계속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가 접어들게 되면서 냉전체제가 도래하게 되었었는데요. 냉전체제 시작은 트루만 덕트린, 그리고 냉전체제의 이제 완화를 이제 추구하게 되었던 미국의 선언이 있다면 닉슨 덕트린이었었지. 요 시기에서 소련의 서기장은 흐르쇼프였었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정확히 말하면 1985년에 등장했었던 소련의 서기장이 미하일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살아있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쌤이 강조했던 것처럼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소상화가 나온다면 여기 머리에 있는 그 점이 있습니다. 참 이게 뭐 종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 때 도움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1985년 최연소 위원이 고르바초프를 공산당 서기장으로 임명이 되었었는데요. 자, 이제 이미 소련이라는 나라가 40년이 이제 40년이 뭐야? 이제 뭐 냉전 체제가 40년 동안 지속되었었고, 거의 이제 70년 가까이 이제 소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찌 보면 독재로 인한 한계점, 그리고 동부 유럽에서의 변화들이 소련한테는 큰 이제 부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모습을 통해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몇 가지 개혁 정책을 벌였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단어로서는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여러분들 이 단어는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세부적인 단어 모습을 공부해보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선생님한테 여러분들 알려드렸던 그 마가렛 대처주의,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레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레거노믹스, 요거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에도 나오는 건데, 그 당시에 그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인 INF 트리티를 체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이제 미국과 소련은 이제 서로의 견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핵탄두를 보유하게 돼서 쏘는 미사일의 개발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장거리 유도미사일, 탄도미사일의 개발도 막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평화로운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88년에는 9년 동안이 점령하고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군을 철수하게 되면서 이제 진짜 그 중앙아시아에서의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지역에 대한 이제 그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그 간섭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결국은 1992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받게 되었었고요. 결국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러시아 대통령이 되는 옐친한테 이러한 평화적인 정권 인양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IMF 트리티가 굉장히 이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의 완화에 결정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게 최근에 파기됐습니다. 2019년, 작년이지. 그래서 이제 지금의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의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 대통령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거 의미 없다 하면서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푸틴 대통령도 그래? 스바시바 없애버리지 뭐 하면서 지금은 다시 미국과 이제 러시아 사이에 이제 그 군사적 긴장이 다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쟁사를 또 알려드리면서 결국은 전쟁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을 포함한 인명의 피해가 자명하다는 사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그리고 과거의 비극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국제 분쟁이 해소되는 과정과 다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평화로운 이 관계가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수능 특강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록의 인물사 공부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와, 드디어 책 하나 끝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세계사 공부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요. 네, 수능의 시험 범위가 수능 완성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부터는 수능 완성 교재의 문제풀이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할 학생들은 당연히 수능 완성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수능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세계사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시면 수능 완성을 직접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EBSI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다운로드를 통해 공부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수능 완성에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학습,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